안녕히 주무셨냐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래, 잘 잤다. 참 따뜻하더구나.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이미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저희 집도 작고 저희가 바빠서 어머니를 챙겨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보일러 수리 기사를 불러드릴 테니 오늘은 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며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기사님께 알아봤더니 오늘 시간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눈 때문에 차가 막혀서 조금 늦으실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잠깐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의 말투는 최대한 미안함을 담으려는 듯했지만 저에겐 그 모든 것이 거칠애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러움을 꾹 참으며 침묵으로 답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듯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벗어 두었던 옷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보지 못했지만 아마 안도했으리라 짐작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현관 앞까지만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밖에 나가면 기사님이 오셔 있을 거예요. 조심히 가세요. 날씨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오세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할 수 있는 말도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 저와 함께 있는 걸 불편해하며 집에서 내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추운 겨울 아들과 며느리 집에 갔다가 돌아와야만 했던 최영자님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그 이후에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이 된 최영자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듣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람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들과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며칠 전처럼 폭설이 내리고 날씨가 유난히 추웠던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은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50년 만에 폭설이 내린 날이었어요. 온 마을이 하얗게 덮이고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잠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 길을 걸으면 발자국조차 제대로 남기기 어려웠던 그런 날이었죠. 저는 그 작은 마을의 오래된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후 이사 온 곳이었어요. 처음엔 잠깐 있다가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갈 거라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30년 넘게 머물게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집은 점점 낡고 고장 나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는 보일러까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추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들어와 방 안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이불 속에 있어도 몸이 얼어붙을 것처럼 추웠어요. 결국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에 성에가 가득 끼어 있었고 손가락으로 살짝 문지르며 밖을 내다보니 거리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동네는 침묵 속에 갇힌 듯 고요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겨울을 보내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옆집 할아버지가 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영자 씨, 그쪽은 좀 어때요? 우리 집은 보일러가 얼어서 완전 냉골이에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춥긴 한데 그래도 견딜만해요.
하지만 옆집 할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이게 정말 참을 만한 건가요? 전에 아드님이 근처에 산다고 들었는데 그쪽이라도 가보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 집에 가야 하나 고민이 되었거든요. 사실 아들과의 관계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으니까요. 가끔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정도였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는 사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집에만 있다가는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네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도 더는 못 참을 것 같아서 이씨 할아버지 집에 가볼까 해요. 옆집 할아버지는 그렇게 떠나셨고 저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아들에게 연락하려고 휴대폰을 열었지만 오래된 휴대폰은 작동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국 그냥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짐을 꾸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과 필수품 몇 가지뿐이었으니까요. 옷장 안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필요한 것들을 담으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디선가 주워왔던 라디오였죠.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물건이었는데 그날따라 무심코 전원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라디오가 켜지자 남편이 이것 봐, 오래된 것도 쓸만하지라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에 눈물이 나더군요. 라디오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잠시나마 따뜻한 추억 속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오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 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대로 집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밖으로 나가자 눈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부었고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길에는 자전거도 자동차도 없었고 마을의 작은 버스는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걸어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눈이 쌓인 길을 걸으며 동네를 빠져나가 시내로 향해야 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졌고 손끝은 얼어붙는 것처럼 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었어요. 아들 집에 가면 따뜻한 방과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요. 길을 걸으며 문득 아들과 함께 눈밭에서 썰매를 타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들렸던 아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도는 듯했어요. 정말 행복했던 그 시절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1시간 정도면 갈 거리였지만 눈길을 헤치며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다리는 점점 아파왔고 손발은 얼어붙는 듯했지만 아들 집에 도착하면 따뜻한 온기와 가족의 품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사는 아파트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왜 그렇게 따뜻하고 좋아 보였는지요. 아파트에 다다라 아들이 사는 층을 올려다보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더군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니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들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까? 아니면 어색한 침묵이 흐를까? 걱정과 함께 은근한 기대감도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집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고 문이 열리자 며느리 영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잠시 굳어졌고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진심으로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걸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영희의 말투에는 따뜻한 환영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민망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말이다. 잠깐 신세를 좀 질 수 있을까 해서 왔단다. 미리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좀 곤란한데요. 저는 고장난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집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차가운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싸는 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들 영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완전 냉골이야.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신세를 좀 질 수 있을까 해서 왔단다. 아들은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눈 좀 닦으세요. 소파에 앉기 전에 옷부터 갈아입으시고요. 저는 그녀의 말대로 몸에 묻은 눈을 닦고 옷을 갈아입은 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주들의 반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자 경석이와 민석이는 저를 보자마자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아프게 찢어졌습니다. 아들은 아이들을 부르며 얘들아, 할머니 오셨다라고 외쳤지만 방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애들이 좀 그래요. 낯을 많이 가려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낯가림이 아니라 단순히 저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일 뿐이라는 걸요. 이 집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낯선 존재, 그저 멀리하고 싶은 이방인이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내일 급한 일이 있어서 미리 준비 좀 해야 해요 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거실에는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지만 그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마저도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제가 기대했던 따뜻하고 화목한 식사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어도 그 자리는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손주들은 식사를 급히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들과 며느리도 별다른 대화 없이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저도 음식을 목으로 넘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고 차가운 식사가 끝났고 밤이 깊어지자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이 따로 없어서 거실 소파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베개는 쿠션으로 쓰시면 되고 이불은 얇은 담요밖에 없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건네준 담요는 얇았지만 다행히 집의 보일러는 잘 돌아가 몸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따뜻한 것과는 별개로 제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저는 그 눈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집에서 얼마나 더 머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움직였는데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 방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언제까지 계실 건지 좀 물어봐. 그러게 말이야. 집도 좁아서 너무 불편해. 나는 직접 말씀 못 드리겠으니까 당신이 내일 확실히 얘기해. 알겠어. 그런데 집 보일러가 고장 났다니까 그냥 보내는 건 좀 그렇잖아. 그럼 수리공을 부르든 당신이 고쳐주든 알아서 해. 알았어. 내일 수리하는 사람 알아볼게. 어머님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 대화를 듣고 저는 마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인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적나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소파로 돌아와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오는 게 잘못된 일이었나? 아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단지 귀찮은 노인일 뿐일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으며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여전히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눈은 전날보다 세기가 줄었지만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잤다. 참 따뜻하더구나.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이미 무슨 말을 들을지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저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어머니, 저희 집이 좀 좁고 저희도 요즘 너무 바빠서 어머니를 챙겨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보일러 고치는 사람을 불러드릴 테니 오늘 집으로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직접 들으니 제 마음은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봤는데 보일러 수리하시는 분이 오늘 오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눈 때문에 차가 막혀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 잠시 쉬고 계세요. 아들은 최대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만 제게는 그 모든 것이 마치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러움을 꾹꾹 눌러 담고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 침묵을 아들은 동의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가슴 깊숙이 밀려드는 고독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는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어제 벗어 두었던 옷들과 짐을 다시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제 모습을 보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속에는 안도의 기색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짐을 모두 정리한 뒤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현관까지만 나와 있었습니다. 가시면 수리 기사님이 와 계실 거예요.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날씨가 나아지면 그때 다시 오세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니 여전히 하얀 눈이 끝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쌓인 눈은 거리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갔지만 폭설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었다는 안내문만 붙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이끌고 눈이 쌓인 도로를 걷는 제 모습은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은 눈 속으로 깊이 빠졌고 차가운 바람은 매섭게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길고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보일러가 수리되기를 바라며 묵묵히 걷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고독한 여정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나를 버린 걸까? 끝없는 눈길을 걸으며 저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는 의지할 곳이 없구나.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금은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지만 한때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삶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남편과 작은 집에서 살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집안일, 아이들 공부, 남편을 위한 식사 준비로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일상이었고 그 속에서 보람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바쁜 날들이 많았기에 자연스레 가정의 중심은 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땐 육아와 집안일이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루를 채워주었고 남편이 퇴근 후 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해 줄 때면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가족의 예기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투자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설립한 회사가 크게 성공하면서 가족의 경제 상황이 빠르게 나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풍요를 누리게 되었고, 좋은 집과 차를 사고 운전기사까지 두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성공적이던 투자들이 점차 실패로 돌아섰고, 결국 남편의 회사는 손님들의 재산 손실과 함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 신뢰를 잃은 남편은 더 이상 재기를 꿈꿀 수 없었죠. 그래도 당시에는 남은 재산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실패를 인정하지 못했고, 다시 일어서겠다며 남은 재산을 전부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만류했지만 남편은 이번만 잘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스스로를 설득했고, 저도 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남은 재산마저 모두 잃으며 우리 가족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남편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 실패의 책임을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바닥을 치는 동안 느껴지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큰 집을 떠나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일상은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색깔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살아가야 했기에 저는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업계로 돌아갈 수 없었고 하루하루 술로 시간을 보내며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중심을 잡으려 노력해야 했습니다. 이제 제 일상은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돕는 것에서 벗어나 생계를 위해 직접 일을 찾고 작은 돈이라도 벌어야 하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가난 속에서 자란 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점차 우리와 멀어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부정하며 자신은 결코 우리처럼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듯 떠났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자연스레 우리와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런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가운 말과 태도는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아 저는 그저 언젠가 아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지난날의 선택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을 강하게 만류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후회와 자책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 선택이 틀렸던 걸까? 아니면 세상이 원래 이렇게 부조리한 걸까? 결국 저는 남편과 아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건 제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되돌릴 수 없기에 이제는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길 위에서 저는 마침내 스스로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과거의 선택들 모두가 제 삶의 일부였고 지금의 저를 만든 중요한 조각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후회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한 마음으로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거리에서 힘겹게 걸음을 옮기던 끝에 드디어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은 꽁꽁 얼어붙었고 입김은 얼굴에 맺혀 얼음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서 겪은 일들에 비하면 이런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아들이 부르겠다고 했던 보일러 수리공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휴대폰이 고장 나 연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차가운 방이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얼어붙은 손끝을 움직이며 집안 이곳저곳을 정리하고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장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수는 없었지만 다행히 버튼을 눌러 받을 수는 있었죠. 전화를 건 사람은 남편의 오래된 직장 동료이자 후배였습니다. 그는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다름 아니라 형님이 투자하셨던 회사들 중에 지금 엄청난 성공을 거둔 곳이 있어서요. 혹시 형님이 그 주식을 아직 보유하고 계셨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만약 안 팔았다면 정말 대박일 겁니다. 그의 말에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그가 말한 회사 이름도 남편이 샀던 주식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남긴 서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방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책상 위에 어지럽게 쌓여있는 서류들과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일하던 곳이라 한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곳이었죠. 물건을 치우면 그를 진짜로 떠나보내는 것 같아 계속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전 재산을 투자했던 회사들의 주식 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망해버린 회사들이었지만 그중 한 증서가 후배가 말한 회사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후배에게 연락해 증서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후 후배는 아직 그 주식이 남아있다는 사실과 그 엄청난 가치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종이는 지금 억 단위의 자산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먼지만 쌓여있던 낡은 종이가 이제 제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떨리는 순간이었지만 이 증서는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자 우리 가족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나누었던 대화들, 그의 꿈과 희망, 그리고 끝없는 열정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우리는 작은 월세집에서 미래를 계획하며 행복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은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가버리고 나는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맞았어요. 우리가 했던 모든 선택이 옳았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후배가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이 믿었던 투자들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이 평온해질지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들은 저와 점점 더 멀어졌고 제가 그토록 해주고 싶었던 것들과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단지 과거의 실패를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돈과 지금까지 하지 못한 마음을 전달하면 아들이 정말로 저와 남편을 이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돈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의 결심이 섰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고독, 아들이 저를 외면했던 이유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이 많은 돈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돈을 나 자신을 위해 써야겠다. 이제 내 삶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나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밖에서 내리는 눈은 여전히 차갑고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눈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깨끗한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자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없었지만 나는 이제 그 방향을 찾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 삶을 되돌아보며 더 이상 아들 가족에게 복수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는 생각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처한 노인 이웃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로해주고 곁에 있어준 사람들은 자식들이 아니라 바로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고 그 방법은 작은 재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저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제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땅을 사서 그곳에 작은 빌라 단지를 만들고 그곳에 살아가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철저히 익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내가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내가 한 일을 알지 못해도 그 행복을 마음속으로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나를 다르게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 삶의 의미는 더 이상 아들의 인정을 받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가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이자 제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재단을 통해 저는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 변화 속에서 제 마음은 이미 그들에게 다 닿아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제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과거의 아쉬움이나 후회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빌라는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회관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사들도 고용했고 시설 내에는 저렴한 급식을 제공하는 작은 식당도 마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살게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활기차게 지내며 웃음을 지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누가 했는지 궁금해하며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누구도 제가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궁금증도 사라졌고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하며 감사함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은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끔은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감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존재를 알릴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고 특히 급식소에서 할머니들이 누군지 몰라도 복 받을 거야라고 말할 때면 마음속으로 얼마나 말을 하고 싶은지 몰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복이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아무도 모르게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갔고 그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수히 많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 방에 앉아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고 그 서류들은 제가 기부 활동을 하며 매입한 땅과 부동산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고 화가 난 듯 바로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 순간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본 그대로야.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야. 내 아버지가 투자했던 회사들의 주식 판돈이지. 그 돈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우리 동네를 위해 쓴 거야. 긴장된 얼굴로 말을 마친 뒤 아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 돈을 왜 모르는 사람들한테 줬다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당연히 아들인 저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한테 비밀로 하고 혼자서 인생 즐기시더니 이제 와서 즐거우셨냐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게 사는 걸 보면서요. 이게 가족이에요? 제가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가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에게 쫓겨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기억나? 오늘처럼 눈이 오던 날 내가 너희 집으로 찾아갔을 때 내가 얼마나 귀찮아하고 나를 피했는지. 나를 눈 내리는 바깥으로 내쫓았던 거 기억나?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생겼으니 주겠다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다 잊었니? 어떻게 그렇게 철면 피일 수가 있냐?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배신감을 느끼며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남길 것은 하나도 없어. 그냥 지금처럼 내 삶을 살아.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필요했던 이들이었고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그가 느끼는 감정은 제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에게 돈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거예요. 이건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돈을 하나도 못 받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울먹이며 이 모든 일이 잘못된 걸까? 내가 선택한 게 맞았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그들 덕분에 행복해졌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아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들은 계속 전화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짧고 단호한 메시지들이었지만 점차 그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는지 남편이 남긴 유산을 되찾을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들은 태도를 바꾸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는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며 결국 직접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사죄하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돈은 사회에 환원해서 제대로 쓸게요. 하지만 저는 그의 전화와 방문에 단호하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뻔히 알았지만 그의 욕망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한 달 내내 매일 찾아와 사과를 반복했지만 저는 변함없이 거절했습니다. 너에게 줄 돈은 없다.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아들의 사죄를 받으면서도 저는 그가 결국 자신만의 욕망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들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그들은 저를 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 돈이 없다고 해서 누가 날 판단하지 않잖아.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그들과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아들은 결국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죠. 그가 저에게 연락을 끊은 것은 돈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제게 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 웃음 속에는 어느 정도의 위안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돈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지만 그동안 제가 준 사랑은 돈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아들을 위해 따로 돈을 마련해 두었고 그 돈은 내가 죽기 전에 줄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지금 그 돈을 주면 아들은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저 돈이 필요해서 다가올 뿐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지만 대신 그들과 함께 있는 덕분에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그들은 저를 온전히 이해해 주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서 행복해. 내 인생에서 이만한 기쁨은 없을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앞으로도 그들 곁에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언젠가 아들이 정말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이 오면 아들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제 삶의 사명을 다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